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네. 방금 나간 퀴즈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힌트를 하나 좀 부탁드릴 텐데 네. 4708님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는데 물회를 정말 맛있게 드셨다고. 물회, 네, 유명한 곳이 있죠. 그 바다가 네. 또 가까운 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또 기자님께서는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좀 메밀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국수도 먹어봤고. 그렇죠. 국수도 있고 전병. 또 전도 있고, 네, 전병도 있고. 네.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네. 저는 또 닭갈비. 네, 좋죠. 닭갈비 유명한 곳도 있잖아요. 유명한 곳이 있죠. 1번 경기도, 2번 충청도, 3번 강원도, 4번 여의도입니다. 또 그 감자빵인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떡도 있죠. 감자떡. 네, 맞아요. 떡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유명한 곳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먼저 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했다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심상정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이런지하에 심상정 후보가 거절을 했었는데 이 노회찬 의원이 이제 후보였다면 아마 이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막지 않았을까 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당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썩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정의당은 그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고 또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정의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었거든요.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전체를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구태 정치 이렇게 비판했던 송영길 대표가 이 노회찬 대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모욕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의도가 어떤지는 이제 본인만은 아는 거고 듣기에 따라서는 대선 패배가 정의당 탓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약간 궁지에 몰렸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다 정의당 탓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두 정의당 탓이다. 이 얘기가 주요 주제라기보다는 이 정권 교체가 됐다면 이런 일은 본인은 안 당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해서 여론전에 나선 거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는데 여론전을 노린 거라고 한다면 이번 발언 득입니까 실입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득도실도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론의 입장도 좀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대표의 행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는 행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도나 보수 혹은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는 좀 이렇게 좀 적절치 않은 행보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건의 여론이 좀 결국은 판가름 나는 부분은 이 송영길 대표가 또 기소가 돼서 치러지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일 텐데 아직 소환 조사도 안 된 상태니까요. 이건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한 그 의혹에 대해서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당시 발언을 보면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운동원에 대한 그 일당,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은 하루에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당 규정이 있는데 이 당내 선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도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선거인데 이런 선거에서 좀 선거운동원들의 좀 밥은 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좀 이런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 얘기는 한마디로 관련 제도를 앞으로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대해서는 뭐 본인이 군품을 살포한 적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으면서 지금은 이제 제도를 탓하며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좀 적반하장 태도다. 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상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고백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좀 정치적 발언들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고 네. 또 발언도 꽤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발언의 대부분은 뭐 당을 향했다기보다는 이제 국정 운영을 향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 이제 본인의 역할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라는 비판이었고, 예. 또 여기에 또 일본 오염수 문제라든가, 뭐 미국, 중국, 러시아에도 또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는 이제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며.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겠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어떤 행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상당히 좀 애매한 발언인데요. 이 뭐 못다한 책임이 대체 뭔지, 그러니까 뭐 본인의 책임이 이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책임을 말하는 건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그 책임을 말하는 건지 좀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분명한 거는 이낙연 대표가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는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국내 정치 를 넘어서 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좀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또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다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분간은 그 이낙연 대표가 뭐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총선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고 또 지금 언론의 시선이 좀 혁신위에 많이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혁신위의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측은 뭐 언론에 뭐 당분간은 이제 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판 기념회 그리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또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이 당분간은 이 지지세를 결집하는 좀 그런 활동을 하겠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재명 대표 반응도 궁금하고요. 국민의힘은 또 어떤 입장 내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이낙연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죠. 그 연락을 해서 좀 배치장도 맞들어야 하는 좀 어려운 시국이다 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모두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좀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그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는데요. 사과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뭐 나라가 후퇴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보고 있으니까요. 이 문재인 정권의 또 상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낙연 초대 총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좀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좀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고 나서 세계 정치개혁 과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호동 무임금 그리고 의원 전수 축소, 축소. 있었죠. 이렇게 세 개였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명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인 인원 한 60몇 명이 서명을 했고 나머지 또 다 이어졌습니까? 어때요? 뭐 계속 뭐 서명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주저 없이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불체포 특권이란 이름 자체에 좀 특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 이 국회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굉장히 이 국민들에게 좀 비판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거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의원들로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에 뭐 굳이 망설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기 좀 어렵다. 그런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혁신위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혁신위에서 이제 언론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거든요. 이제 당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안을 만들어 왔을 때 이것을 거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이제 불체포 특권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 제한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은 10%를 줄이자. 그러니까 300석이니까 30석을 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건데 다만 어디서 어떻게 줄일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뭐 걸리지 않을까. 비례대표에서 할 거냐, 뭐 지역구에서 뺄 거냐. 네, 일단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또 게다가 이제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주장하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있는데 사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비례성 강화라는 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좀 오래된 역사로 흘러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공론조사를 했는데 시민 한 몇백 분을 모아놓고 처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먼저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데 이 공론 그러니까 그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강연을 듣고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찬성 입장도 듣고 반대 입장도 듣고 네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가 70%가 나왔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뀌었네요.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건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일종의 좀 사고가 좀 있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좀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되면은 좀 뭐랄까 좀 없애기는 좀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의원 정수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원 정수는 선거 직전마다 나왔던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선거 때마다 의원 정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초반에 뭐 200명대에서 뭐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한 300명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가 됐는데 사실 뭐 OECD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당 반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민심이 17만 명, 그러니까 17만 명이 한 명을 뽑는 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당 한 명이 되고 이제 캐나다도 아마 8만 명당 한 명 좀 이렇게 될 겁니다.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 수치로만 보자면. 네, 그 수치로만 보자면 그런데 그 일본이나 미국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그 대표해야 되는 민의의 수가 좀 많은 편인데 어쨌든 그 이 특권이란 것이 사람이 적을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이제 특권의 좀 크기가 좀 줄어든다. 좀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정치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혁신에 좀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이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혐오에 가까운 국민 정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좀 총선에서 좀 유리한 여론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불체포 특권도 그렇지만 게다가 또 민주당과의 대비 효과도 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놀고 먹는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줄이자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 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아마 좀 그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뭐 결국 뭐 이렇게 얘기나 나오다 말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은 일단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좀 결의를 갖고 좀 나아가야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좀 정치개혁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총선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좀 얘기가 좀 나왔지만 사실 이 얘기는 좀 너무 오래돼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도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진짜 의지가 있으면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좀 민주당에 좀 얘기를 해보자. 좀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거기까지는 가야. 네네. 그래야 이제 국회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이슈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순방길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요. 지금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조치 뭐 지난주부터 나와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혼란을 일으켰다.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수능 문제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좀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사과를 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킬러 문항을 놓고 좀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킬러 문항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킬러 문항 배제 뭐 이렇게 좀 방침을 세우지 않았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그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자 뭐 그런 얘기 아니었냐? 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육의 방향인데, 그러니까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뭐 이번 당장 뭐 6월 모의평가 얘기를 하면서 또 9월 모의평가 또 지금 당장 다가오는 수능 이 얘기를 하면은 당장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킬러 문항 같은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사교육 비중 의도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 줄이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 뭐 거의 공감하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을 공감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교육 문제가 뭐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뭐 그 부분은 모두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고 있어요. 또 86그룹 운동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86그룹 운동권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뭐 팩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뭐 구체적인 증거나 뭐 근거를 제시를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뭐 어떤 뭐 다른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예. 뭐 어쨌든 당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크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 분들 중에 좀 사교육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교육 업계로 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이슈를 조금 더 엮어가려는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지금 이제 뭐 킬러 문항을 뭐 내냐 안 내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사교육 업계에 대한 비판을 좀 가하면서 좀 민주당과 연결을 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86그룹 얘기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 얘기도 나옵니다. 네. 수백억 원씩 벌어가는 일타 강사들이 뭐 정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어때요? 이게 지금 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사교육의 그 일타 강사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연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사실 좀 이 부분도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학원이 차려져 있고 그 학원에 수강생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안에는 그 수강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가 있고 이 수강생들이 뭐 수강료를 얼마를 내면은 그렇게 뭐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딱 그 제한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그 강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분들께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뭐 이제 그 수입이 굉장히 좀 늘어난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글쎄요. 신기하더라고요.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 보수가 지향하는 점하고 맞는지. 그렇죠. 원래 이제 보수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 돈을 벌었는데 뭐 세금을 안 냈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수가 주로 비판을 해왔는데 그냥 그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저도 좀 보기 드문 광경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대책이 발표됩니다. 오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 대책 밝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킬러 문항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공개되면은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글쎄요. 이제 수능 킬러 문항을 교육부가 공개하면은 이거를 보고 아유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어떻게 풀어라고 하는 여론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9월 모의고사가 또 끝나면 글쎄요. 다시 또 이 논의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수능이란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의 서열이 나눠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거는 이 대학 서열에 맞게 아이들을 몇 명씩 그 학교로 보내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변별력이라든지 좀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구분을 하겠지만 저는 수험생으로서 느끼기에 네. 이게 교육과정 내에 있는 문제인지 교육과정 밖의 문제인지 사실 푸는 입장에서 어렵다, 뭐 쉽다 이걸로만 느꼈지 그렇죠. 이게 안에서 나온 건지 밖에서 나온 건지 구분은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수능 문제,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지문을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문 혹은 EBS에서 EBS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지문을 활용해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또 한 번 꽈버리면은 또 킬러 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일단 오늘 오후에 공개될 킬러 문항들 한번 예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짧게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1년 지나고 개각의 규모와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지금 절반 정도의 장차관 인사를 뭐 교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요. 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게 쉽게 장관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은 또 지금이 또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해서 또 교체가 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번 만약에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은 아마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오늘 출석을 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